남경태 타박타박 세계사. 얼마 전 영국에서 과학자들을 실망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100년 동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이너미라가 사실은 생선 조각과 닭발로 만든 가짜라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의 어부들이 행운의 징표로 만든 인형을 인어로 착각한 거였다고 하는군요. 자, 이번엔 비록 인어에 대한 환상이 깨졌지만 인어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선 긴 생머리에 백옥같이 흰 피부를 지닌 인어를 잡아다 아내를 삼기도 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서해에선 단정히 쪼글진 인어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고전은 신화를 기록한 데 불과한 걸까요? 아직 속단하기엔 이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각지에는 아직도 인어미라가 많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 타박타박 세계사 문을 엽니다. 전 진행자 남경태입니다. KDB 사는 금융그룹 홍보대사 재즈 가수 나윤선입니다. 유럽 공연에서 아리랑을 불렀을 때 현지 관객분이 고향 생각이 난다며 우셨어요. 전 그때 알았죠. 아, 세계가 결국 하나의 무대구나. 파이어니어 뱅크 KDB 산업은행. 2012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 특가. 카드 최고 10개월 무이자, 최고 50만원 캐시백. 이사 혼수 고객께 최고 80만원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전국 300여 개 매장에서 3월 9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그래서 생각난 역사 이야기. 며칠 전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모았죠. 교황청이 비밀서고를 만든 지 400년 만에 처음으로 보관 중이던 기밀문서 100여 점을 외부에 공개한 건데요. 이 때문일까요?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감옥에서 교황에게 보낸 편지부터 지동서를 주장하다 종교재판을 받은 갈릴레오의 친필 서명까지 이 공개된 문서들마다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마 교황청은 왜 이런 소중한 역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또 교황청이 위치한 바티칸 시국은 언제부터 독립국가의 지위를 얻게 된 걸까요? 그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베로처럼 말이죠. 저희가 이 주제를 잡고 딱 맞춰서 설명해 주실 분을 못 구했을 때 장동석 씨를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베로 같지만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왜곡되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감사하고요. 깍두기가 아니라 리베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바티칸인데요. 그래서 몇 번 여기 출연해 주신 분이라서 제가 이런 인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바티칸이 들어서 있는 언덕은 원래 점을 치는 그 일종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신전, 그러면은 벌써 이교회 저건데요. 기독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곳인데. 그렇죠. 바티칸은 이제 기독교의 성지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 건가요? 네. 이게 원래 이제 그 점을 치는 일종의 신전이 있는 공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또 뱀이 많은 공간이었다고 해요. 아. 예, 또 신포도주가 생산되는 포도밭이 또 인근에 또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성서로 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수제자, 성서에 따르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 베드로가 예수가 직접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제부터 반석이라 称하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뜻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 피터, 페트루스 이런 것이 다 그렇죠. 바위라는 뜻이죠. 예. 원래는. 내가 그곳 위에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현재 바티칸 가까이에 있는 네로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서 이제 그 순교하게 되죠. 예. 예, 순교하게 돼서 이 근처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 바티칸 시국 내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요.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또 67년, 서기 67년에 밤에 불을 지르고 로마시를 불태운 거 유명한 그렇습니다. 사건이죠. 예,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혐의를 덮어 씌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고문 끝에 순교하게 되는데 살아남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여러 성직자들 지도자들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2세기 말 리옹의 이레니오 주교가 로마의 주교들을 연대기 순으로 계통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직이 이제 사도 베드로부터 끊임없이 계승되는 것이다라고 하나의 전승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그때까지는 뭐 못 박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교황의 계보가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1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정식으로 초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베드로 스스로 뭐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적은 그렇죠. 없지만 예. 베드로 다음으로 주교가 된 리노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이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 교황의 전통을 따라 이어지면서 이것을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의 전례성 혹은 베드로의 전례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 이제 좀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고 312년에 밀비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 동료 지도자였죠.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서 소로마 제국 전체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도 황제의 아들은 아니었고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집권한 이듬해에 유명한 교과서에서 배웠던 밀라노 칙령을 313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 실베스테르 교황에게 로마 성벽 근처에 라테라노 궁을 기증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라테라노 궁이 14세기 초까지 교황의 거처로 사용되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언저리가 이제 바티칸 시국으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티칸 시국이 현재 그 자리에 입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뭐 정식 역사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추측해보면 사실은 권력의 정통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지 300년이나 지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은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면 종교인들 반발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를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그 권력 기반을 다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티칸이 종교적으로는 기원했고 정치적으로는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그러면서 교황청이 생기게 된 이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교황이라는 거는 성서에 사실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신을 대리하는 세속의 대리인일 뿐인 건데 엄밀히 말하면 세속의 지배자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네. 이런 건 아니고요. 재산을 가졌어도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근데 유럽의 영토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세속 권력을 사실상 휘두르기 시작하는 계기가 있고요. 콘스탄티누스 증여문서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8세기 무렵으로 이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비잔틴 제국의 권력이 점차 쇠퇴하자 교황이 게르만족, 그러니까 롬바르드족의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방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프랑스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도움을 청했던 그 교황은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롬바르드족이 비잔틴 제국을 침략하자 교황 스테파노 2세가 753년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직접 파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피핀. 유명한. 그러니까 그쪽도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인데 그렇습니다. 일종의 2제 제일전략입니다. 롬바르드족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협상 중에 그 이 교황이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발표한 칙령이 하나 있다. 그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고 가게 돼요. 그 문서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증여 문서라는 것인데. 자, 8세기의 일인데 4세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당시도 한 400년 시차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황 실베스테르 1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세례를 주고 한센병, 그러니까 예전 나병이라고 했던 그 한센병을 낫게 해주는 대가로 서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를 교황에게 증여했다. 이 내용이 담긴 문서이거든요. 엄청난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결국은 중세 내내, 중세 이후에 뭐 한 1708년, 700~800년까지 교황들이 유럽을 차지하는 이것은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피핀의 아들 샤를 마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태리 그 로마에 와서 계속해서 그 롬바르드족의 침략을 막아주고 이 샤를마뉴는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롬바르드족의 그 침략을 막아주고 로마인의 황제라는 그 교황의 그 이름 대관식을 치른 거죠.
이름까지 얻게 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로마 제국이 일종의 부활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황과 황제가 밀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근거로 또 이 예. 콘스탄티누스 증여문서가 작용하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저는 그 연도하고 날짜까지 외우는 사건은 별로 없는데요. 그 샤를마니가 대관식을 치러받은 날은 외우고 있습니다. 아주 외우고 싶습니다. 800년도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12월 25일. 예. 그런데 이 사실 한 서유럽 전역을 로마 교황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이걸 또 교황 측에서 발표했다. 이 문서가 조금 수상한 느낌이 좀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죠. 역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탈리아 학자가 1440년에 이 문서가 여러 정황을 봐서 위조되었다라는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무려 한 700년 후의 일인데요. 그렇죠. 700년 동안 잠잠하다가 1440년 여러 가지 그 시대적 조류를 타고 이 그 위조되었다라는 그 발표가 있었지만 결국 이 학자도 이 당시가 결국 중세의 그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세 거의 후기쯤 되는데 그렇습니다. 1440년이면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네요.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학자의 그 생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 유럽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위조되었다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공공연히 말하기 힘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위조했다면 그 엄청난 역사적인 범죄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고 또 중세 초입에 그런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결부가 되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법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게 위조되었다면 2000년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되는 그럴지도 그런 모르겠네요.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도 유럽 중세의 질서는 이제 종교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어서 범그리스도교권, 기독교권을 이루고 또 세속군주들은 각 도시마다 왕국마다 지배하는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도시와 왕국마다 주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일종의 분권적이면서도 통합적인 기독교적 질서가 올 수 있게 된 데는 사실은 이런 콘스탄티누스 증여문서가 꼭 아니었어도 유럽 중세가 그런 그 흐름으로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교황청에서도 과감하게 이건 위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옛날 일이니까 누구도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래서 바티칸이라는 어떤 실체화된 이런 그 맹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바티칸 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시국가라는 그렇죠. 뜻이죠. 예. 아주 초민의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가 과연 언제 만들어졌는지 근대 국가적인 개념으로 아주 성립이 된 게 언젠지요. 중세 때까지 또 로마 교황청이 전 유럽에 막강한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시국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가도 의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또 이렇게 조그만 국가를 근대에 왜 그렇게 놔두느냐 이런 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죠. 바티칸 시국이란 자체가 좀 시청자분들에겐 좀 미스터리일 것 네. 같아요. 이 이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 교황의 세속적 지배권이 2000년 가까이 이제 1000년 넘게 지배될 수 있었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교황이 다스리는 영토, 교황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 8세기 중엽에서 형성돼서 1870년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 18세기에는 그나마 평온하게 유지됐는데 예. 19세기 들어서자 이제 프랑스 혁명 등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그 국제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프랑스군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교황령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그 19세기 후반에 성립하는 국가니까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혁명까지는 국가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다 도시국가들 형태를 예.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의 이 폭력적 전쟁이 오히려 교황의 도덕적 권위를 높여주면서 1815년 비인회의에서 나폴레옹에게 빼앗겼던 교황령을 수복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예. 하지만 프랑스 혁명 여파로 자유주의, 입헌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이 민족주의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교황령을 전체를 다 회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1870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하면서 보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프랑스군이 로마의 주둔지에서 철수하자마자 이탈리아 통일운동 세력이 로마를 진군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1870년 9월 20일에 아예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왕국을 병합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1000년 동안 지배했던 교황령 자체가 완전히 종언을 구하게 일단 됩니다. 없어진 거네요. 네. 예.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비오 11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1929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라테라노 궁에서 이탈리아 수상 베니토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을 맺게 돼요. 예. 이 조약은 교황청이 이탈리아 왕국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안에 가톨릭 교회가 특별한 지위를 갖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이 문서 안에는 그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에 관한 것이라든가 여러 집 물자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독립국이니까 그런 걸 다 기록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국가 내의 한 도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그러네요.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무솔리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린 인간으로 무솔리니를 이제 교황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린 인간으로 명명하면서 아하. 순수성을 잃은 대가를 치른 좀 후폭풍이 또 가톨릭교에서 그러네요.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독립국가로 지위를 얻은 대신 무솔리니를 인정해주는 식이 되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발목을 잡는 하나의 그 역사적 사건으로 또 등장하게 되죠. 예.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독재자이고 파시스트인 무솔리니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역사적인 일종의 교황이 과오를 저지른 건데요. 사실 교황이 한 2000년 동안, 짧으면 1000년, 길게 하면 2000년 동안 서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안 이렇게 무솔리니 것이 아니라도 과거의 것이라도 이렇게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결국 십자군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교황이 선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1095년이죠. 우르바노 2세라는 교황이 프랑스의 한 곳에서 모여서 공의회를 이제 열게 되는데 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자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서유럽 국가들이 침략 전쟁이죠. 예, 명백히.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성지를 수복한다는 이유로 침략, 말씀하신 침략을 거듭하면서 동방 정교의 나라들까지 공격하는 뭐 굉장히 패단이 많은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권 다툼과 이단 정제가 또 큰 과오로 남아 있는데요. 중세 역사 결국은 교황을 중심으로 이 패거리 싸움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뭐 옛날 역사니까요. 예, 이전 투구의 역사도 봐도 무방한데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여러 계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자들을 배제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게 되는데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보시면 윌리엄 수사의 대척점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르나르 기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베르나르 기가 실존했던 아주 유명한 이단 심판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윌리엄 수사도 실존하는 윌리엄 오컴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14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베르나르 기가 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온 동네가 문을 걸어 잠그고 평정이 될 정도로 놀라운 마녀 사냥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치와 관련해서 나치의 어떤 이런 그 정책들을 협력했고 또 그 안에서 그 유태인들을 그 노동자로 가톨릭 교회가 썼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노역자들을 4,000명 이상 또 수감자들의 2,000명 가까이를 강제 노역하는데 가톨릭 교회가 그 나치와 협력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발목이 잡혔었고요. 그것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번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000년인가요? 기억이 나는데 대희년이라고 기독교에서 맞아서 대희년 그 경사년을 맞아서 십자군 전쟁도 그 과오를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기억이 있고요. 사실 뭐 19세기 영국의 역사가가 그런 말을 했죠. 액턴이라는 사람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러니까 교황이 중세 교황과 교회가 지금 뭐 밉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패할 수 있었던 배경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에야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없어야겠죠. 근데 20세기 중반에 히틀러, 무솔리니 정권과도 그랬다는 얘기는 또 교황청의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신이 아니라 신을 지상에서 대의하는 기구니까 신이라면은 죄가 없겠지만 인간이라면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명백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인정해야겠죠. 그러겠죠.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사실은 잘못을 하는 건 인간인데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일파 같은 문제처럼요. 인정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혼의 수도 바티칸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바티칸의 현대의 모습, 현대의 위상 이런 것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